여러분, 어릴 적 주일학교나 동화책에서 그 골리앗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그 거대한 거인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막 거의 3m에 달하는 끔찍한 괴물로 묘사되잖아요. 말 그대로 인간의 형상을 한 거대한 산처럼 말이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그림책에서 본 그 압도적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악당의 모습을 완전히 잘못 상상해 왔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잘못 상상했다고요? 네, 그 3m라는 압도적인 키가 사실은 고대에 아주 단순한 단위 환산 오류에서 비롯된 거라면 말입니다. 와, 그거 진짜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사실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들이 아주 사소한 오해의 침ገብ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가 꽤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고대 텍스트를 다룰 때는 더더욱 그렇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신학 저널의 빽빽한 논문들부터 고고학 잡지, 레딧의 치열한 역사 토론장, 그리고 역사 신학 논문들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출처에서 모은 자료들이네요.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거인, 이 골리앗의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실체를 완전히 해체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문학적, 심리적 의미까지 파헤쳐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일학교 영웅남을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고대의 도량형, 이집트의 저주문서,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작업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천 년 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바로 골리앗의 진짜 키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방금 호스트님께서 3m라는 숫자가 환산 오류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텍스트가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 상황이 꽤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주의 신학회 저널 그 제츠 논문을 보면 아주 골치 아픈 충돌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아, 그 마소라 본문과 70인역의 차이 말씀이시군요. 네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번역해서 읽어온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 즉 학자들이 마소라 본문이라고 부르는 텍스트에는 골리앗의 키가 6규빗과 한 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6규빗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였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사해문서 중 하나의 판본에서는 그의 키를 4규빗과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와, 무려 2규빗이나 차이가 나는 거네요. 맞아요. 2규빗 차이면 거의 사람 상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인데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2규빗이면 절대 단순한 오차라고 보기엔 너무 큰 차이죠. 이 모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마음속으로요? 네. 현대인들에게 1m라는 건 파리에 보관된 백금 막대나 빛의 속도처럼 불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고대의 규빗은 철저하게 사람의 신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성인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바로 1규빗이었죠.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 다를 텐데요. 맞아요. 그리고 뼘은 손가락을 쫙 폈을 때 엄지에서 새끼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의 길이가 막 고무줄처럼 변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논문 자료에 등장하는 한 일화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말을 사러 갔대요. 네네. 광고에는 말의 키가 15핸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핸드도 손의 너비로 재는 옛날 단위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직접 자기 손으로 재어보니 14핸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손 크기가 달랐던 거군요. 맞아요. 화가 나서 판매자에게 따졌지만 판매자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판매자의 손이 할아버지의 손보다 작았을 뿐이죠.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영국의 1피트가 헨리 8세의 실제 발 크기인 12인치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처럼 고대의 자는 살아 숨쉬는 인간의 몸집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딱 하나죠. 골리앗의 키를 잰 그 기준이 된 팔뚝, 즉 그 큐빗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다윗의 팔뚝이었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그를 쓰러뜨린 다윗이거나 아니면 그 시대의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의 팔뚝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기원전 10세기경 샘종 남성의 평균 키는 약 5피트에서 5피트 3인치 정도였거든요. 5피트 3인치면 센티미터로 하면 160cm가 채 안 되는 거네요. 당시 사람들의 체구가 생각보다 엄청 작았군요. 맞습니다. 현대인들 기준과는 확연히 다르죠. 만약 다윗의 키가 그 평균치인 5피트 3인치였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진짜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 정도 체구를 가진 사람의 팔 길이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 규빗은 대략 16인치, 약 40.6cm가 되거든요. 네네. 막히 계산하셨네요. 한 뼘은 7.5에서 8인치 정도가 되고요. 자, 이스라엘의 이 일반 규빗을 기준으로 아까 마소라 본문에 적힌 6규빗과 한 뼘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가 확 줄어들죠. 골리앗의 키는 약 8피트 2인치에서 8피트 11인치 사이가 됩니다. 미터로換算하면 2.5미터 안팎이죠. 우리가 알던 비현실적인 3미터짜리 거인에서는 확실히 내려왔지만 평균 키가 160cm이던 시대에 2.5미터라면 와, 여전히 압도적인 거인인데요? 그렇죠. 2.5m도 어마어마한 거죠. 하지만 아직 4규빗이라고 적힌 텍스트에 미스테리가 남아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70인역의 4규빗이요. 이 두 텍스트가 어떻게 서로를 비추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중해를 건너서 이집트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집트에는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달라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딱 정해놓은 왕실 큐빗이라는 표준 단위가 있었습니다. 오, 국가 표준이 있었군요. 네, 일반 규빗보다 손바닥 하나 정도의 너비가 더 긴 약 20.65인치로 고정된 강력한 기준이었죠. 센티미터로는 한 52.4cm 정도 됩니다. 아, 여기서부터 퍼즐이 확 맞춰지기 시작하네요. 아까 4규빗이라고 적혀있던 그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기원전 3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히브리어 텍스트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학자들은 이집트의 도량형, 즉 그 긴 왕실 규빗에 완벽하게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당연히 단위 환산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들은 히브리어 원본에 적힌 6 일반 규빗을 읽고 그것을 이집트인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왕실 규빗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에, 이게 그냥 단순한 단위 환산이었군요. 이스라엘의 6 일반 규빗을 이집트의 왕실 규빗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집트의 왕실 규빗으로 4규빗과 한 뼘을 계산하면 약 7피트 8인치에서 8피트 사이가 됩니다. 아까 호스트님이 계산하신 일반 규빗 결과랑 거의 정확히 일치하죠. 와, 소름 돋네요. 결국 마소라 본문의 6규빗과 70인역의 4규빗은 서로 모순되거나 역사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돌이 아니었던 거네요? 전혀 아니었던 거죠. 두 기록 모두 골리앗이 약 8피트, 그러니까 약 2.4m의 키를 가진 동일한 거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단지 각자가 서 있는 지역의 자로 길이를 재서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죠. 네, 이 단순한 수학적 오해가 3m짜리 신화적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텍스트의 파편들을 교차 검증해서 8피트라는 합리적인 역사적 실체를 찾아낸 셈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3m에서 2.4m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덜 위협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균 키 160cm의 보병인데 눈앞에 2.4m의 근육질 전사가 서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 빈몸도 아니잖아요. 무장 상태도 엄청났죠. 레딧의 학술 토론이랑 여러 논문들이 교차 검증한 골리앗의 무장 상태를 들여다보면 야, 과연 사람이 이걸 입고 움직일 수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갑옷 무게만 해도 엄청나니까요. 네, 그가 입은 청동 비늘 갑옷의 무게가 무려 125에서 135파운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56에서 61kg에 달합니다. 고대 누지 문서에 따르면 이런 갑옷은 700개에서 많게는 1000개가 넘는 금속 비늘을 가죽에 꿰매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상상만 해도 어깨가 무너질 것 같네요. 거기에 미케네 그리스 양식의 무거운 청동 정강이 바지를 차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가 들고 있던 창은 가볍게 던지는 투창도 아니었습니다. 근접전에서 상대의 방패랑 몸을 통째로 뚫어버리기 위해 만든 두꺼운 무기였고 그 끝에 달린 철제 창 끝의 무게만 15파운드, 약 6.8kg이었습니다. 진짜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그 무장 형태 자체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선명한 고고학적 지문이라는 사실도 재미있습니다. 고고학적 지문이요? 네, 미케네 양식의 정강이 바지나 깃털 장식 투구 같은 것들은 그가 가나안의 토착민이 아니라 에게해 주변
즉 크레타 섬 쪽에서 바다를 건너온 블레셋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거든요. 아, 원래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었군요. 맞아요. 호머의 일리아드에 보면 리크루구스가 무거운 소모는 막대기로 적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의 사사기에서도 삼갈이라는 인물이 똑같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와, 무기가 똑같네요. 네, 이러한 문학적이고 무기적인 유사성은 당시 블레셋인들의 전투 방식이 고대 그리스나 에게해 문명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의심이죠? 아무리 8피트의 거인이라도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60kg짜리 비늘 갑옷을 입고 7kg짜리 쇳덩어리가 달린 창을 휘두르며 싸웠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군대에서 20kg짜리 군장만 메어도 행군하다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어쩌면 이 모든 묘사가 단순히 적의 위협을 과장하고 자신의 승리를 돋보이게 하려고 물리적 한계를 무시하고 지어낸 고대인들의 선전물, 즉 과장된 선전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과장법은 고대 근동 문학에서 정말 흔히 쓰이는 기법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텍스트 밖에 더 넓은 역사적 증거들과 연결해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더 넓은 증거가 또 있나요? 기원전 1250년경 이집트의 관료들을 위해 쓰인 아나스타시 1세 파피루스라는 문서를 한번 볼까요? 네네. 이 문서는 이집트 서기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가나안 지역의 지리와 환경을 묘사한 일종의 실무 교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텍스트 안에 가나안의 산길에 매복해 있는 샤수 혹은 아낙이라고 불리는 거인 부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경고가 등장합니다. 잠깐만요. 신화가 아니라 관료들의 실무 훈련 교본에 거인이 등장한다고요? 네, 놀랍게도 그 이집트 기록에는 이 전사들의 키가 4에서 5 왕실 큐빗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환산했던 바로 그 단위죠. 헉, 진짜요? 현대 단위로 바꾸면 6피트 10인치에서 8피트 7인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구들입니다. 심지어 이보다 수백 년 전인 기원전 850년경에 이집트 저주 문서에서도 아낙 자손들을 파라오의 통치를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적으로 지목하고 저주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죠. 하여튼 60kg의 갑옷과 8피트의 키는 단순히 승리를 부풀리기 위한 문학적 과장이 아니라는 거네요. 당시 그 지역에 실제했던 거대 민족의 물리적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사진처럼 찍어낸 역사적 묘사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관료 체계가 굳이 가상의 괴물을 만들어내어 서기들을 훈련시킬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쯤 되면 정말 거대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방금 70인역과 마소라 본문의 4규빗, 6규빗 차이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역사적 사실을 역추적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3000년 전에 쓰인 이 숫자들이 누군가의 실수나 의도적인 조작 없이 오늘날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아, 텍스트의 보존 문제군요. 네. 필사자들이 수백 세대에 걸쳐 손으로 베껴 쓰다 보면 먹속으로 에이, 4규빗은 너무 작아 보이는데 6규빗으로 고치자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이 텍스트들이 신뢰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사해문서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1947년부터 1956년 사이 쿰란의 11개 동굴에서 900개가 넘는 고대 두루마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사건은 단순히 고고학적 성과를 넘어 인류의 텍스트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죠. 진짜 세계의 발견이었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사해문서가 성경 텍스트의 변천사를 들여다보는 일종의 타임머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골리앗의 이야기가 포함된 사본, 그 이른바 4Q 에세임자 같은 문서들이 대표적이잖아요. 이 사본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4규빗이라는 더 오래된 텍스트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문서는 단순히 오래된 양피지 조각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텍스트를 얼마나 병적으로 정밀하게 보존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물이네요. 네. 하지만 사해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쿰란 공동체의 서가에 꽂혀있던 책들의 비율이었습니다. 전체 문서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정경의 비율은 약 25%에 불과했거든요. 잠깐만요. 25%요? 그럼 나머지 75%는 도대체 뭐였습니까?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에녹서나 희년서 같이 신비주의적인 외경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 성경 원본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살을 붙인 다시 쓴 성경이라는 장르도 있었잖아요. 네, 릴라이튼 바이블이라고 하죠. 노아 아내의 이름이 엠자라였다고 창작해서 넣거나 아브라함이 바벨탑 건설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식으로 막 서사를 덧붙였더라고요. 네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완전 고대인들의 종교적 팬픽션이나 세계관 확장 프로젝트 아닙니까? 성경보다 이런 팬픽션을 3배나 더 많이 읽었다면 이 공동체가 보존한 성경 텍스트의 순수성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쿰란 공동체가 아주 잡식성의 독서 취향을 가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다양한 외경과 위경을 즐겨 읽었고 그들만의 상상력을 더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현대의 관념으로 고대인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점에서요? 특정 책을 많이 읽고 인기가 있다는 것과 그 책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다 법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회문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본이 발견된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 신명기, 창세기, 그리고 이사야서입니다. 진짜 많이 들어본 책들이네요. 놀랍게도 이 네 권은 훗날 예수와 신약의 저자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하고 권위를 부여한 구약 성경의 목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게다가 쿰란 사람들의 기록 방식에는 아주 뚜렷한 경계선이 있었어요. 경계선이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서나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는 기록된 바 같은 절대적 권위의 수식어를 반드시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에녹서나 희년서 같은 외경을 인용할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권위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읽기는 좋아했지만 무엇이 반하지 않아야 할 절대적인 텍스트이고 무엇이 문학적인 상상력인지 그들 스스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와,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사회문서는 그들이 멋대로 성경을 변형시킨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학적 상상력이 폭발하던 시대 속에서도 핵심이 되는 정경 텍스트만큼은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얼마나 끈질기고 정확하게 보존되어 왔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확증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탐구는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수학적 환산을 통해 골리앗이 약 8피트의 거인이었다는 걸 알아냈고 이집트 문서를 통해 그들이 실제 했던 역사적 위협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서를 통해 이 기록들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존되었음도 알게 되었죠. 네, 그렇다면 역사 속에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진 이 8피트짜리 부족이 도대체 왜 성경과 고대 근동 문학 전체를 관통하며 그토록 거대하고 끈질긴 상징으로 살아남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지 폭스 대학의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아주 깊이 있는 심리적, 문학적 통찰이 등장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고대의 거인 이야기를 접하면 양극단의 오류에 빠지기 쉽거든요. 어떤 오류들이죠? 한쪽은 유튜브에 떠도는 조작된 15m짜리 거인 해골, 합성사진 같은 음모론에 열광하며 신화에 완전히 잡아먹힙니다. 다른 한쪽은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처럼 골리앗을 뇌하수체 종양이 걸려 시력도 나쁘고 관절염에 시달리던 불쌍한 환자로 묘사하려 하죠. 맞아요. 글래드웰의 주장은 흥미롭긴 하지만 그런 지나친 의학적 환원주의는 텍스트가 원래 의도했던 상징성과 문학적 힘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일이죠. 3000년 전에 작가가 시력 나쁜 환자를 괴롭히는 영웅의 이야기를 썼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논문에서는 거인이 텍스트에 존재하는 진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 그중 핵심적인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신이 만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대항하는 불법적인 라이벌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 바로 그런 혼돈의 존재죠. 맞습니다. 둘째, 거인을 일종의 통제할 수 없는 맹수와 같은 엘리트 괴물로 취급합니다. 성경에서 용사 분하야가 눈 오는 날 사자를 때려잡은 사건과 이집트 거인을 죽인 사건을 거의 동일한 뉘앙스로 병렬해서 묘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논문이 제시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가 특히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고대 문헌에서 거인을 베어내는 행위는 흔히 거칠고 야생적인 가나안 땅의 무성한 초목을 도끼로 개간하는 작업과 동일시되거든요. 아, 땅을 개간하는 거랑 거인을 죽이는 게 같은 의미였다고요? 네, 즉 거인은 문명화되지 않은 폭력적인 자연과 야생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거인은 언제나 정복당한 과거의 상징이자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경계선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 경계선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비유하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은 단순히 소년이 덩치 큰 군인을 이긴 무용담이 아니라
고대 근동문학에 아주 깊게 뿌리 박힌 혼돈과의 전투 모티프를 현실의 역사 속에서 재현한 겁니다. 혼돈과의 전투요? 롤플레잉 비디오 게임으로 치면 최종 보스전과 완벽하게 똑같아요. 새로운 왕이 자신의 정당성을 하늘로부터 입증받고 과거의 혼돈스러운 시대를 끝내며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지기. 그 최종 보스의 자리에 거인이 딱 서 있는 거죠. 아주 탁월한 비류입니다. 거인은 단순한 적군이 아니라 혼돈의 화신이죠. 이와 관련해서 논문에 인용된 5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등장하는 일화는 우리에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찰을 줍니다. 어떤 일화인가요? 서기 410년, 1000년을 이어온 로마 제국이 알라리크가 이끄는 서구 투족에게 함락되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시기였습니다. 야만인들이 도시를 약탈하려고 성문 밖으로 새까맣게 몰려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종말의 순간에 로마 시민들은 성벽을 지키는 대신 광장에 떼지어 몰려들어 거인증에 걸린 한 여자를 넋을 잃고 구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도시가 불타기 직전인데 광장에서 거인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건 거의 집단적인 광기나 현실 도피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 광장에 서 있던 거인은 단순한 구경거리를 넘어섭니다. 한 위대한 사회가 직면한 극도의 혼돈,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멸망에 대한 거대한 공포가 눈앞에 귀계한 거인이라는 존재를 통해 투영된 것이죠. 아, 두려움을 투영한 거군요. 사람들은 성문 밖에서 들이닥치는 진짜 현실의 위협을 마주하는 대신 눈앞의 거인에게 매혹되고 또 두려워하며 현실을 도피했던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인은 언제나 인류 사회의 기저에 깔린 불안과 공포를 먹고 자라나는 거대한 스펙터, 즉 유령이었습니다. 와, 오늘 우리의 탐구는 정말 여러 번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의 팔뚝 크기를 해독하며 수학적 환산 오류가 만든 3m의 신화를 벗겨냈고 이집트의 낡은 파피루스와 60kg짜리 비늘 갑옷을 통해 그들이 고대 근동에 드리웠던 공포의 실체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해문서라는 20세기의 기적을 통해 이 모든 텍스트가 어떻게 수천 년을 견디고 정확하게 살아남았는지 확인했죠. 결국 오늘 우리가 마주한 팔피테 전사는 단순히 키가 큰 군인이 아니라 혼돈에 맞서는 인류의 궁극적 상징이자 한 시대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이정표였습니다. 네, 단순히 측정의 오류로 치부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무비판적인 신화로만 받아들일 뻔했던 텍스트들이 실제 역사와 문학적 은유의 결합으로 찬란하게 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멸망의 공포 앞에서 광장의 거인에게 매혹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현대사회의 정치, 미디어,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무수히 많은 거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우리는 우리의 사소한 승리를 영웅담으로 포장하기 위해 혹은 우리가 직면한 진짜 복잡한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 여전히 우리의 적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괴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네. 오프닝에서 우리는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고대의 주관적인 규빗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벅찬 거인은 정말로 당신을 짓누를 만큼 압도적이고 거대한 실체입니까? 아니면 당신 안의 두려움과 불안이 그 줄자를 억지로 잡아당겨 괴물로 만들어버린 신화적 존재일 뿐입니까? 깊이 와닿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자를 왜곡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탐구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